자기한테 맞는 휴식의 레파토리들을 효과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찾아주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집중력이 훨씬 유지가 되죠. 효율이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제거를 해야 돼요. 예. 여기 환경이라는 거는 공부방 환경이죠. 우리 아이가 주의력이 약하다 싶으면은 책상 앞에 방에 여러 가지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벽지 단순한 게 좋아요. 예.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부할 때 일정 시간 스마트폰이 밖에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써라 아니라는 문제랑 또 달라요.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안 쓰고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해 있는 학생 여러분께는 달갑지 않은 얘기일 수 있으나, 예. 스마트폰을 내놓고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된다면 이제 공부 습관을 갖는 건데요. 제가 전교 1등 공부 습관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요. 제가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전교 1등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두뇌에 대단히 적합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었어요. 자, 그 습관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점검을 현재부터 해야 되겠죠. 적어도 중학교를 가기 전에 현재 공부 습관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공부 습관이라면 첫째, 계획을 잘 세우느냐. 예. 많은 분량을 이해하는데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왔잖아요. 사회 과학 과목 같은 것들을 암기하는 암기 능력이 적절하냐. 또 시간 관리, 자기 관리를 적절히 잘 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는 특히 이제 시간 관리나 시간 계획 세우기가 잘 안 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이랑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아요. 골든타임을 찾아주세요. 이번에 제 책 나온 출판사가 골든타임이죠. 예. 공부가 제일 잘 되는 황금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하거나 제일 복잡한 걸 시켜야 돼요. 예. 제일 안 될 때 제일 만만하고 제일 쉬운 걸 하도록 아이를 유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찾는 방법들을 살펴보시고 아이와 같이 그 시간들을 좀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같이 찾는 과정 자체가 아이한테는 무척 의지도 되고 부모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일거양득인 면이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예전부터 정말 말 많이 나왔죠. 자기주도 학습이 진짜다 내지는 자기주도 학습 소용없다. 예, 타자주도 학습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 예, 타자주도 학습은 불안 마케팅이죠. 아이를 겁을 줘서 끝까지 가는 방법이고요. 첫 번째 고비가 중1, 두 번째 고비가 고1입니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 제 고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자,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과감히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예, 시간 관리기가 중요하고 스마트폰 꺼내놓는 거, 그 다음에 계획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계획도 아이들의 유형에 따라 맞게 해주면 더 좋은데요.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얘가 시험이라는 걸 보는데 이 시험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제 동기 중에는 의사인데, 이제 여자 의사인데 시험 때마다 아이랑 시달리다가 지쳐서 결국은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얘 한 2, 3년 중학교 끝날 때까지는 집에 있어야 되겠다. 뭐 직장을 다니는 어머님들이 직장을 그만둔 데도 정말 많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어쨌건 시험이라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시험 기간 동안에 아이랑 잘 지내는 법은요, 이 아이의 시험 유형을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아이가 벼락치기형이다. 시험 내내 행복하다가 시험 전에 바짝 하는 스타일의 아이는요, 사실 시험 기간 동안에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아유, 진작 좀 저렇게 해야지 라는 말 외에는. 근데 시험이 끝난 후가 문제예요. 다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후에 이 친구들은 시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지, 그래서 그럼 되게 결론은 그거예요.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됐다. 그러면 다음번에 언제 시작해보자. 이러고 또 이제 지내는 거고요. 자, 휴가형이 있습니다. 휴가형은 뭐냐면요, 시험이 휴가예요. 학원도 없어. 학교도 일찍 끝나. 예. 그러니까 얘는 노래방으로 PC방으로 다녀요. 예.
이런 친구들한테는 부모가 좀 밀착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누구 밀착할 사람이 이때 두는 게 현실적입니다. 자, 그 다음엔 대세론. 이해는 뭐냐면, 대세는 결정났어. 내가 지금 공부한다고 성적이 얼마나 더 오르겠어. 예.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대세론인 아이들이 공부를 미리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때 공부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예, 엄마든 선생님이든 1대1로 붙어서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한폭탄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조마조마해요. 언제 안 한다고 때려칠지 모르는 형들이 있어요. 예. 안 보면 그 다음날 시험 계속 안 보게 되는. 예. 근데 이럴 때는요,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해라 자꾸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옆에서 위로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엄마의 기대보다는 아이가 늦게 회복할지 몰라도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고 토닥여주고 하면 훨씬 빨리 회복합니다. 왜? 이 친구들은 잘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요즘 시험 울렁증을 겪습니다. 이 시험 울렁증이라는 거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가면 머리가 하얘지고 손 떨리고 심장 뛰고 배 아프고 다리 떨리고 이런 거죠. 이게 예전에는 수능 보는 아이들 정도에서나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시험 보는 아침에 화장실 가서 토하는 일들이 생겨요. 왜 그래? 그러면 시험 보려고 하는데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요. 네. 자, 우리 애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려면요, 몇 가지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첫째, 공부 잘하고 싶어 하는 아이만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나가다가 마음 잡고 공부하려는 아이가 시험 볼 때 울렁증이 생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울렁증 있는 애들은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정신력의 문제나 준비의 문제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버님들. 예. 정신력이 높다고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시험 울렁증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라는 게 막 활발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좀 의사 같나요? 자, 교감신경계가 막 활발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교감신경계를 낮출 수 있는 훈련, 이를테면 복식호흡이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평소에 복식호흡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많이 떨리나 이런 걸 찾아서 그런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사파의 이 부분이 마음에서 따왔는데요. 자, 시험을 무서워하면, 두려워하면 자기 실력이 발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 리디큘러스라는 마법이 있거든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시험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더 잘 봅니다. 약간 뻔뻔하고 못돼져야죠. 시험 당일날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도 학습 동기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모가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중학생이 되면요, 초등학생에 비해서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적 동기가 떨어져요. 제일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뭘 호기심이 생기거나 이런 건 없는데, 뭐가 올라오냐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 공부는 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중이가 어느 아이든 일생에 그 중이병 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달라져요. 내적 동기도 생기고 공부도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 우리 아이가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때다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 될수록 하고 싶으니까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잘 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 하버드 대학의 린 멜저 박사는요, 공부 잘하는 데 필요한 머리의 기능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사파에는 조직화하기와 우선순위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지금 보시는 대로 계획하기, 조직화하기, 그다음에 기억하기, 점검하기, 사고를 정하는 것, 창의적 발상, 유연한 발상을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키워주는 게 정말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수리는요, 수학을 어떻게 하는 것, 언어를 어떻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6가지를 잘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맞춤형 공부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실례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한테 찾아온 쌍둥이 둘이었는데요. 쌍둥이 누나는 여자였어요. 잘 따라온 것도 선행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면 잘한다고 칭찬도 들어요. 근데 시험을 잘 못 봐요. 쌍둥이 동생은 누나가 다니는 학원은 절대로 안 올라가요. 얘는 친구랑 노는 게 더 좋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지적받는 건 친구랑 떠드는 게 아니라 술에서 그림을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받죠.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오면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평가를 하는데 우선 아이들 만나봐요. 만나볼 때 참고서나 시험지도 봐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지 뭘 틀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녀의 참고서 또는 자녀의 시험지를 보면 얘가 무엇을 틀리는지 어떻게 틀리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표에 나오는 점수만 보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평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요. 누나랑 동생이랑 정반대예요. 누나는 주의력이 높은 대신 동작 지능이 낮고요. 동생은 주의력이 낮지만 동작 지능은 높았어요. 그러니 공부를 잘하는 영역이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유형을 나눠보면 누나는 나무를 많이 보는, 나무를 하나하나 보는 이런 레고블럭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리고 이 소리를 말을 들어서 잘 공부하는 언어적 능력이 좋은 청각형 아이들이고요. 반면에 유연성은 부족하고. 근데 동생은 반대예요. 큰 그림 잘 보고요. 그림 그리고 잘 그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시각적인 정보를 잘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화하는 능력이 강점이에요. 대신 집중력이 낮더라고요. 그러니 한 달 1시에 났지만 아이의 뇌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 따라서 맞게 공부를 시켰어야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았을까요? 제 대답은요. 첫째, 동생은요. 주의력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주의력 훈련 얘기를 빼고 참고서부터 바꾸라고 권했어요. 이 참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자, 이 참고서는 비슷한 게 계속 풀게 돼 있어요. 이 큰 그림, 숲을 잘 보는 아이들은 이런 걸 다 똑같은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싫어합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그런 문제보다는 예, 이런 문제집처럼 한번 나가셔서 제 책 보시고 한번 보세요. 전체 수학 과정을 8개 유형으로 나눠놨어요. 이런 거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너무 좋아요. 아, 요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예,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반복.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한테는요, 꼭 1시간 공부해야 된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요구하지 마세요. 짧게 끊어가는 게 훨씬 더 좋고 맞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수능 볼 때, 그러니까 수리 영역 볼 때 80분만 집중할 수 있으면 돼요. 더 오래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 다음에 시각적 분석 잘하는 애들은 마인드맵 공부법이 좋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누나처럼 청각적인 애들은 마인드맵을 어려워합니다.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지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둘째는요, 시험 물렁증을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나선 이런 친구들은요, 덜어내는 걸 못해요. 정리를 시켜보면요, 책을 베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밑줄 치면 이렇게 보고 다 치면은 지원해라고 해야 돼요. 지원해는 훈련을 평소에 많이 시켜야 핵심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은 핵심 찾기 훈련을 해주는 것이 좋은 학습법일 수 있어요. 뭐 제가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예만 든 거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공부하는 습관을 붙여주는 게 아이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거고, 이래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합니다. 어떤 학원을 보낼까요? 어떤 학원을 보낼 거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둘에 맞는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판단 기준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숲을 잘 보느냐, 나무를 잘 보느냐, 말로 하는 걸 잘 듣느냐, 보여주는 걸 잘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 학원은 대부분 또박또박 나무를 다 보여주고 말로 다 때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잘 보고 숲을 잘 보고 어렸을 때는 똑똑하고 말 잘했다는 얘기 들었던 애들이 중학교 오면서 학원에 적응 못하고 취미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아이한테 맞는 유형의 학원을 찾아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개 부모님들은 그 학교가 요번에 특목고에 몇 명 버렸대더라. 이런 걸 가지고 찾으려고 하시죠. 근데 자칫하면은 특목고 가는 아이들의 들러리를 서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러려면 수고스럽더라도 수업을 가서 한번 들어보거나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쭤봐야 돼요. 우리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 꼭 만나세요. 원장 선생님만 만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원장 선생님 한 분이어도 학원 선생님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경쟁적인 아이냐, 관계를 좋아하는 아이냐에 따라서 그런 아이는 그룹으로 묶어서 하는 게 좋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아이는 1대1 가해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원 교재, 문제풀이 하는 스타일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생각을 안 하고 보고 있어서 더 어렵지, 조금만 보시면은 금방 좀 들어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중2병 어렵고 험하죠. 지금 제가 약 한 45분 동안에 감정을 다루는 법부터 공부하는 얘기까지 쭉 했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저걸 내가 어떻게 다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지금도 분명히 지나가고 그 시기를 잘 지나면 이 아이가 아팠던 만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꼭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토요일 오후에 제 이야기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